자, 우리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이 유치권과 저당권을 공부하는 건데 앞에 부분은 뭐 서설이다 해갖고 쭉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372페이지 바로 유치권으로 들어갑시다.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372페이지 유치권. 자, 유치권은 뭐냐? 여러분들 뭘 공부하는 건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좋죠. 유치권이라는 담보권은요, 타인의 물건 하면은 부동산 또는 동산이죠. 부동산, 동산 이런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반환을 거절하는 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동차 수리비를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받을 때까지는 이 자동차 못 내준다. 수리비 갖고 와라. 그러면 내줄게. 그러면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해서 담보로 잡고 있는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 자동차 유치 공장에, 수리 공장에서는 생기죠. 그걸 유치권이라고 해요. 잡고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유치권.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그러면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업자가 건물을 키를 안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금 가져야 내가 키도 반환해주고 당신 반환해줄 거냐. 나 이거 못 돌려준다 라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럼 부동산에서 생기는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등기의 대상은 아니죠. 등기할 길 없어요.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고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유치권이야. 그러면 여기 타인이라는 것은 꼭 채무자에 한하지 않죠. 제3자의 소유물일 수도 있죠. 그 자동차는 맡긴 사람이 채무자인데 그 맡긴 사람이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야. 렌트카야. 예를 들어서 빌린 차야. 그러면 소유자는 그 렌트 회사가 소유자죠. 그래도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 그 채무자한테만 유치권 주장한다. 자동차 소유자한테도 수리대금 받을 때까지는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누구한테도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유치권은 그렇게 약정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죠. 그 자동차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내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있기로 합시다라고 특약을 맺은 바가 없어. 그래도 당연히 생겨. 이걸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해요. 물론 의무규정이에요.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배제 특약이 우선해요. 배제 특약 시에는 불발생하죠. 내가 자동차 수리비를 못 갚는다 해도 자동차는 바로 반환해줘야 한다. 약속된 날짜, 약속된 시간에 수리를 마무리해서 반환해줘야 한다. 혹시나 수리비를 못 준다 하더라도 그럽시다 했어. 그러면 수리비를 못 준다 해서 나 자동차 못 내준다라고 거절 못 하죠. 유치권은 불발생하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자동차의 수리비 채권은 그 자동차라는 유치 목적물과의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결련성이 요구됩니다. 긴밀한 관련성. 자동차 수리비 채권은 자동차에서 생긴 채권이잖아요. 건축대금 채권은 건축물에서 생긴 채권이잖아. 그래야만 유치권 생기는 거지. 건축대금을 가지고 그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안 되죠. 전혀 별개니까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채권과 이 목적물의 점유의 결련성은 요구되냐? 이건 필요 없다. 점유하기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나중에 점유가 개시되면은 유치권은 성립이 돼요. 점유 중에 발생할 채권이 할 걸 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 책을 정리해가면서 나갈게요. 자, 유치권 법적 성질이다. 법정담보물권 써있죠? 법률 규정상 생기는 것으로 부중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373페이지 거기 핵심 박스를 보니까 거기 밑줄 치세요.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제일 위에 핵심 박스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가치물, 화재보험금이나
뭐 보상금이나 뭐 여러 가지 변형가치물이 남아 있더라도 그 변형가치물에 유치권 효력이 미친다 하면 틀려요. 물상대의성이라는 것은 변형가치물에도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물상대의성이라고 하는데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목적물이다. 여기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데 여기 1번의 세 번째 줄 부동산 유치권이라 할지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다 써있죠?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이야지. 여기 수급인이 자 여기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수급인 자신 소유물이죠. 그러면 거기에 건축 공사대금 세 번째 줄에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써있죠? 왜? 타인의 물건이다. 그 건물은 자기 건물이다. 자기 건물. 자기 건물일 때는 유치권 안 생겨요. 유치권 안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관계. 저 결련성이 요구된다고 그랬죠?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야 한다는 거. 자, 뒷장에 넘어가서 여기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374페이지. 중간에 체크 플러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해갖고 1번에서 5번까지 있잖아요. 이거 별표고 꼭 암기할 거. 여기 시험지 잘 나옵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권리금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따른 그 매매 대금 채권 이런 거 또는 또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은 유치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목적물과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이 판례 좀 별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결련 관계다. 이거죠. 이거 제일 밑에 채권과 점유 결련 관계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 2번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찾았어요? 한정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한다.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 한다.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가 개시돼도 무방하다. 나중에 점유가 개시돼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밑줄 치세요. 다만 목적물이 압류되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압류되기 전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압류 후라고 나오면 틀려요. 압류되기 전에 채권이 취득한 경우에만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압류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 압류된 후에 채권이 발생했어. 경락인한테 대항 못 합니다. 그게 29위 시험 문제 또 나왔더라고. 압류된 후에 발생한 경우는 경락인한테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해야죠. 이 변제기가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생기는데 여기 네 번째 줄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주면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이때는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유치권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적법한 점유야죠. 유치권은 여기에서 이 1번의 두 번째 줄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인데 점유가 전속 요건인데 그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으나 해서 나오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한다는 거. 그 대신 뒷장에 넘어가서 제일 위에 그 직접 점유가 채무자인 경우 직접 점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에 해당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써있죠. 그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5번 나왔어요. 별표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유치 목적물의 점유 정리해드립니다.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전속 요건이에요. 점유가 개시돼야만 유치권은 성립이 되고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야 유치권은 존속해요. 그러면 점유가 상실됐어요.
점유 상실되면은 유치권은 소멸해요. 소멸해버려요. 존속 요건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점유는 직접 점유의 하나냐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다.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어. 그래서 제3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자가 됐어.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는 유치권은 계속 존속해요. 점유 시 존속한다.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아. 제3자가 직접 점유를 하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가 돼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근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가 돼서 유치권은 소멸해버려. 이걸 안야물리에서 3번이나 나왔어. 아니 5번 나왔어. 5번. 이거 뭔 얘기인가?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을이라는 자가 인테리어 업자야.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 원 나왔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수선 비용 채권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유치권이 발생하죠. 수선 비용 채권이니까 건물에. 근데 갑이 돈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병한테 임대해 줄 테니까 네가 승낙해 주면 내가 병한테 임대해 줘서 여기에서 차임으로 이 비용 수선 비용 채권을 충당하겠다. 차임으로. 그러면 이자가 직접 점유자죠.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이거죠, 이거. 이 병이 지금 제3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인은 5천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차임에서 이자까지 해서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은 계속 존속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요, 간접 점유자요? 이자가 간접 점유자요. 간접 점유라도 점유권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접 점유도 점유권이 있어요. 근데 제3자한테 직접 점유를 한 게 아니라 이자가 채무자잖아.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해 줬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됐어. 이자가 간접 점유가 됐어. 그럼 유치권 소멸해버려요. 왜 소멸하냐? 점유가 상실된 걸로 보는 거야. 가져갈 사람이 가져갔잖아. 빌려서 가져갔든 어쨌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소멸해버리거든. 채무자한테 반환했을 때는 어떻게 반환했든가 상관없어. 반환했을 때는 유치권을 소멸해버려요. 그걸 아냐면 아주 잘 나. 이해 갔습니까? 그럼 빌려줄래도 갑한테 빌려줘야 한다. 제3자한테 빌려줘야 한다. 제3자한테. 갑한테 빌려주면 안 돼. 오케이? 갑이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래서 나왔잖아. 유치권은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에 관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 상실로 봐버려요. 점유는 소멸해버려요. 유치권은 소멸해버려요. 자, 그거 얘기해요. 그 밑에 판례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점유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한다. 불법 점유에서는 유치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불법 점유에서는 377페이지.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부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생기면은 유치권은 여기 유치권의 배제 특약이 있으면은 유치권은 발생한다, 불발생한다. 불발생. 이건 의무규정이에요. 불발생. 그러면 5번의 두 번째 줄에 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으며 배제 특약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는 것도 인정된다. 밑줄 치하겠죠?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한 거죠.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대피 외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자 이것 좀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의 이 건물에 을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병이라는 자가 이 건축비용 채권이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선순위야?
유치권은 후순위야. 이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경매를 개시했어. 그러면 경매 개시 등기가 되기 전이냐 후냐? 경매 개시 등기 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어. 이자가 경매를 개시 등기했는데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면은 이건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경락인한테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 나 건축대금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가. 응? 그러면 경락인 네가 갚아라라고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냐?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하지만 채무 변제 청구는 못 옵니다. 네가 갚아라라고 변제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경락인한테 반환을 거절할 뿐이에요. 그럼 경락인이 반환받아 가려면은 갚아줘야 한다, 안 갚아줘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우선 면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재밌어.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경매가 신청된 후로 비용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그 후에 생겼을 때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야. 경락인한테 대항 못한다는 얘기는 비워줘야 한다, 안 비워줘야 한다? 비워줘야 한다. 이것이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유치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만약에 가압류가 됐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된 후에, 압류 효력이 아니라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 유치권 성립이 됐는데 이 가압류를 가지고는 이제 강제집행, 강제경매로 들어가려면은 압류 효력이 이제 우리 경매를 신청해야 하잖아. 그때부터 압류 효력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죠. 그러면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가능하다. 이게 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또 없습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강조했는데 역시나 나와버렸죠. 압류 효력이 생긴 후로 유치권이 성립됐으면 경락인한테 대항 못해요. 그렇지만 가압류가 생긴 후로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는 경락인한테 대항 가능해요. 나중에 이자가 강제집행으로서 경매를 개시됐으면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된 거잖아. 경락인이 대항 가능해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풀어볼까요? 29위 기출문제문이니까 풀어볼까요? 자, 갑은 X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은 X건물에 을이 경매 신청에 따라서 X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병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 병이 경락인이라는. 갑은 유치권자고 을이 경매를 신청했어. 근데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이게 을이고 이게 갑이란 얘기예요. 갑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을이 경매를 신청했어. 근데 경락인은 병이야. 병한테 유치권을 주장하냐 못하냐. 그러면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면은 병한테는 대항한다 못한다. 그렇지만 가압류 효력이 생긴 후로 이 유치권이 발생했을 때는 그 후로 경매가 됐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풀어봅시다. X건물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건물을 점유를 이전받았어. 이때 유치권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거 경락인한테 대항해요 못해요? 압류 효력이 생긴 후라겠으니까. 대항 못하죠? 대항 못합니다. X건물이 압류 효력이 생긴 후 변제기에 도래했어. 이때 유치권이 성립된 거잖아. 이것도 경락인한테 대항 못하죠. 디귿번 X건물이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 유치권을 취득했고 을이 저당권보다도 갑의 유치권보다도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도 먼저 성립해서 상관없어. 자, 저당권이 먼저 성립됐어. 근데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겠어. 1순위 저당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치권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 그러면 디귿번은 대항할 수 있죠? 리을번을 보니까 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는데 을이 가압류 등기가 됐어. 그러면 유치권보다도 먼저 됐어. 그래도 상관없어.
가압류 갖고는 유치권보다도 먼저 발생했더라도 압류 효력이 생긴 후 전에 유치권이 성립된 거잖아. 그러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면 경락인한테 이 대항할 수 있는 갑이 병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디귿과 니을이죠. 답이 3번이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결국은 이 문제가 이거야. 압류 효력이 생긴 후로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는 경락인한테 대항 못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로 아직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유치권 성립됐어. 이거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 나중에 저당권보다 후순위를 할지라도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면 대항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게 디귿번 얘기고 니을번은 가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어. 그러면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된 거잖아. 여기나 똑같잖아.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니까 경락인한테 대항한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그게 니을번이고. 이거 하나만 알아놓으면 되는 거죠. 압류 효력이 생긴 후로 유치권이 성립됐으면은 경락인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때만 대항 못한다. 나머지는 다 대항할 수 있고. 오케이? 조금 어려워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이거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강조를 했던 건데 한 문제가 이렇게 딱 등장해버리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이런 것들은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겠구나. 왜? 계속 기출문제 그대로 모방해서 내겠어요. 새로운 문제도 한두 문제 내겠어요. 제가 출제 잘하기도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고 이러진 않죠. 한두 문제라도 새로운 거 만들어서 내죠. 그러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요것은 두 번 나왔는데 요렇게는 요건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요건 두 번 나왔어요. 압류 효력이 생긴 후로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 아냐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죠. 꽤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가는 문제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맞춰주면 고득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유치권의 효력이다. 378페이지. 인도 거절권이다. 유치권을 주장하면은 변제 시까지 반환을 거절하는 게 유치권이 있죠. 그렇죠? 인도 거절권.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제3대에 대한 유치권의 효력이다 해서 기업권의 대세적 효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밑줄 치세요.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경락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경락인한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네가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는 없다. 경락인은 채무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밑줄 쳤어요? 자, 그거 79페이지. 그러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면은 제일 위에 다섯 번째 줄에 즉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수 판결을 해야 한다. 거기다 불쳐줘. 제일 위에 다섯 번째 줄. 즉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수 판결을 해야 한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자, 저 사람이 내 소유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건축업자가 나 건축 대금을 지금 일부를 못 받고 있으니까 5천만 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안 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법원에 항변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판결 내리냐? 이 5천만 원 이행하고 상환 받아가라. 5천만 원 이행하고 상환 받아가라. 그러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완전 이겼다. 줄 건 주고 가져가라는 얘기다. 그러면 일부만 이겼다 해서 일부 승수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러고 상환 급부라는 말이 급부를 이행으로 고치세요. 왜 그러냐면 급부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는 용어예요. 상환 이행 판결이다. 이 말이 더 많이 쓰는 거거든. 급부라는 말이나 이행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급부라는 말을 많이 쓰냐면은 일본에서는 급부라고 그래요. 이행을. 주는 것을 급부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근데 우리는 급부라고 않잖아. 그냥 이행한다고 그러잖아. 급부한다 이래요. 이행한다고 그래요. 주는 걸. 이행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행하고 받아가라 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급부라는 말이나 이행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자꾸 일본 용어를 일본 판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판사들이
일본 용어를 많이 써. 우리는 별로 급부라는 용어 안 쓰잖아. 일본에서는 그걸 많이 써요. 급부라는 용어. 알겠죠? 이행이라는 말이에요. 급부라는 말이. 자, 그 다음에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거기 경매권,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줄에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뭣도 없다고 했어요? 물상대의성 없다고 그랬죠. 아까 핵심 박스에서 우선변제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간이변제 충당권이다 해갖고요. 그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를 충당한다는 거. 자동차를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가져버리고 나머지 잉여금을 돌려주는 걸 간이변제 충당권인데 지 마음대로 갖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청구해요. 거기 네 번째 줄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라고 써있죠. 그래서 법원의 감정평가사 후 평가 금액으로 잉여금 오바되는 금액을 돌려주면서 자기가 그 목적물을 확보하는 것을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해요. 별제권, 파산법상의 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죠. 경락대금의 우선변제권은 없어도 무엇은 있다? 별제권은 있다. 과실수취권이다. 유치물에서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걸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이 사용료, 건물의 사용료, 차임을 주는 거잖아요. 이걸 법정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과실을 이 채권으로 충당한다 안 한다? 충당한다. 이자를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을 충당한다 그러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과실에서 변제 충당이 가능하죠. 우선 충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비용상환정권, 유치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보존비용, 필요비 이익비가 있으면은 필요비 이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유치권자 의무다 해서 제일 위에 381페이지 사용, 대여, 담보제공 금지다 해갖고 제일 위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것까지 비술치하죠.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보존한 데에서는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2번 밑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는 경우에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써 있죠. 부당이득 상환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반환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자, 유치권의 소멸이다. 제일 밑에 줄에 326조 별표였어요. 326조 시험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행한다 써놓으세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옆에다가 진행한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으니까 진행한다는 말이거든. 근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아놓기 쉬우니까 진행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치권 행사는 소멸 시의 진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도시를 다뤄놓으면 좋죠. 유치권은 특유의 소멸 사유다. 의무를 위반해서 사용 수익한다든가 이러면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이래서 소멸되고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죠.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고. 자, 대표 예제 문제. 유치권은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유치권은 포기, 소멸 사유죠. 점유 상실, 소멸 사유죠. 목적물의 전부 멸실, 소멸 사유죠. 피담보 채권은 소멸 사유죠. 소유자가 소유물을 양도, 건물을 팔아먹었어. 그래도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1번에서 4번까지는 소멸사유지만 5번은 소멸사유 아니죠? 여러분들 40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까? 한 문제 나지 두 문제. 그럼 이런 거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런 건 한두 문제 나와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우리 그 응용식으로 설명식으로 나와. 여기까지 지금 풀어보듯이. 이렇게 거의 그냥 단순한 문제는 한두 문제.
저당권, 유치권자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유치권은 두 문제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타인 소유 목적물에서 반환을 거절할 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는 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동산에서 생기는데 채무자 소유물일 수도 있고 제3자 소유물일 수도 있다고 있어요. 이건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불발생해요. 의무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과 목적물, 유치 목적물과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채권과의 점유하고 결련성은 요하지 않아요.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점유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나중에 점유가 개시되면 유치권은 성립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 목적물과 점유는, 유치 목적물의 점유는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존속해요. 그렇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가 되면은 유치권은 소멸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도 있고 이 경매 신청권은 있어요. 그렇지만 경락대금의 우선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우선 변제 청구권은 없어요. 그래서 물상대의성도 없다겠어요. 그렇지만 파산법상은 별채권은 인정돼요. 유치 목적물을 유치권은 용익물권이 아니야. 적극적인 사용 수익권은 없어요. 없는데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보존 안 돼서 사용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죠. 자, 그다음에 자, 유치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 그래요. 후순위를 할지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매 개시 등기가 된 후로 압류 효력이 생긴 후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있잖아. 이때는 경락인한테 대항 못해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된 후로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는 이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겠어요. 나중에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도 당신이 갚아주시오라고 요구한다겠어요? 요구 못 한다겠어요?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는 못 한다겠어요? 오케이? 이런 거 중심으로 두 문제가 엮어진다는 거. 자, 저당권 봅시다. 저당권은 다 못해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합시다. 자, 우리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지 않으면서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예요. 점유하지 않죠.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데 은행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저당권자거든. 그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설정해 준 자가 저당권 설정자고. 이해갑니까? 그렇다는 거. 점유하지 않으면서.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담보물권의 공통성이라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다 인정되죠. 다 인정되고 385페이지 저당권의 성립이다 해서요.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1번에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라는 거. 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인데,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저당권자는 원칙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요.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3자 간의 합의가 돼서 3자 간의 합의로 지금 현재 채권자가 아니지만 장차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해요. 그러면 합의로 제3자 명의로 하는 등기,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죠. 지금 현재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 명의로 하는 등기는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하면 틀리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죠. 이 제3자를 물상보증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타인의 채무를 보증을 서준 거죠.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은행이 담보물을 요청해요. 근데 자기의 부동산이 없으니까 병이라는 친구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주면서 돈을 대출을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자가 대출자로서 채무자고 이자는 설정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자는
저당권 설정자고 이자가 저당권자인데 을이라는 은행이 이 저당권 설정자는 자기의 건물로 갑오채무에 보증을 서준 거잖아. 물건으로서 보증을 서준다 해갖고 이걸 뭐라고 한다? 물상보증이. 이자가 설정자. 그러면 채무자의 부동산일 때는 채무자 겸 설정자라고 그래. 채무자의 부동산일 때. 근데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닌 제3자의 소유 부동산이야. 그러면 채무자와 설정자는 틀려요. 그러면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하면 틀리죠.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어. 그 제3자를 뭐라고 부른다? 물상보증이. 오케이? 그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알아내요. 물상보증에 대해서. 자, 이거 보세요. 이게 3번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값이 안 갚어. 그러면 을이라는 채권자는 물상보증에게 채무 변제 청구할 수 있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채무 변제 청구. 네가 갚아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꼭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어. 이 사람은 채무자는 아니야.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가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갚으라고 해야 돼?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근데 경락인은 채무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경락인한테 갚아달라고 못 하는 거야. 채무자한테만 갚아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 1,000만 원 받을 것 있어. 아무나 자꾸 갚아달라고 요구해요? 채무자한테만 왜 돈 안 갚냐라고 요구해야 하잖아. 아무나 자꾸 요구했다가는 뺨 맞기 딱 좋잖아. 이해갑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채무자다, 채무자는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변제 요구 못해. 이걸 아냐면.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갑이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을 실행할 따름이야. 실행, 경매. 경매할 따름이야. 그러면 경락되면은 이 병은 갑한테 이 구상권 채권이 발생하죠. 갑 때문에 지금 건물이 날아갔잖아. 갑한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의변제. 갑이 안 갚으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변제로 이거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소멸. 경매를 막아버릴 수 있죠? 대신해서 변제해서. 그러면 대신해서 변제할 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거죠. 자, 우리 지연배상이라고 그래요.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분의 한도까지. 1년분의 한도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변제기가 지난 이행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이걸 1년분의 한도까지만 변제하면 되고,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취득액의 한도까지만. 채권 취득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초과 부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갑을 대신해서 변제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의변제. 그러면 대의변제에서 저당권을 소멸시키려고 할 때는 지연배상은 얼마분의 한도까지만 갚으면 된다? 1년분에. 지금 변제기가 2015년도야. 근데 2019년까지 변제를 안 타보니까 은행에서 못 참고 경매를 붙이려고 그래. 그러면 15년도가 변제기면은 16년까지 1년분의 한도까지만 갚으면 돼. 그 나머지는 안 갚아도 돼.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 채권 취득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초과 부분은 변제 안 해도 돼. 이걸 알아보려고. 자, 지금 여기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한한다. 그건 동그라미 2번의 제일 밑에 줄에. 동그라미 2번의 제일 밑에 줄에. 제3자 명의로 하는 저당권 등기도 유의하다.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제일 밑에 줄에. 밑줄 쳤어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야 하는 거고, 뒷장에 넘어가서 자, 양가로 2번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어떻게 되냐?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래서 따라서 말소 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어요.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 누구?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러면 네 번째 줄에 경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없고, 그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이 토지에 을이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이라고 봅시다. 병이 2순위 저당권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1순위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 이걸 불법 말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법 말소가 됐더라도 원인 없이 말소됐으니까 권리가 소멸하지 않아. 권리는 계속 존속해. 저당권은 계속 존속해. 소멸한 게 아니야. 저당권이 소멸했다. 저당권은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해. 근데 이 토지가 매매가 됐어. 그러면 말소 당시 소유자는 갑이고 현재 소유자는 이 양수인이죠. 현재 소유자는. 그러면 양수인한테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현재 소유자한테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 오케이? 그런데 재밌어요. 이자가 경매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매가 들어가면은 어차피 있었던 저당권도 소멸하거든. 이자가 먼저 변제받고 나머지를 변제받고. 저당권이 경매가 들어가면 남아있는 저당권은 있을 수 없어. 싹 소멸해. 오케이? 근데 경매가 됐으니까 이 선순위 저당권은 이거 살인한다, 살인할 수 없다. 이거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한다, 말소 회복 등기 못한다. 왜 못한다?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살려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없어진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경락대금을 다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가 먼저 받아가야 하는데 내가 불법 말소되다 보니까 못 가져갔는데 당신이 반환해 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자기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자한테. 회복 등기를 못 한다는 걸 아냐면 왜 못 한다? 왜 못 한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못 한다? 경매가. 매매가 됐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경매다 동그라미죠. 경매가 됐기 때문에 그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없지만 후순위 배당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우선 배당 자기가 먼저 배당 받아야 하잖아. 왜? 저당권은 없어진 게 아니니까.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저당권의 387페이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다. 피담보 채권.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고 물건 채권이라도 가능하죠. 저당권의 효력이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38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동그라미 5번에 지연배상.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거 지연배상. 변제기 이후, 이행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지연배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지연배상은 여기 이행기일 경과 후 두 번째 줄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써 있죠. 그것은 1년분에 한정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까지 믿으죠. 그러면 채무자가 갚으려고 그래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채무자가 이 저당권을 변제해서 말소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연배상 1년분의 한도까지 다 하면 틀려요. 전부 다 갚아야 해요. 1년치든 3년치든 5년치든 다 갚아야 합니다. 1년분의 한도까지 갚으면 일부 변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소 청구 못 합니다. 오케이? 채무자가 변제하려면 1년분의 한도까지 다 전부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만 후순위 권리잖아. 제3취득자가 변제하려고 그래요. 그걸 대의변제라고 그래요.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거. 그것은 어느까지만 갚으면 된다? 1년분의 한도까지만. 그걸 잘 알아주시라는 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목적물의 범위라고 2번에 나오죠. 양가로 2번. 그 대표 예제 문제 밑에. 목적물의 범위 별표였어요. 자, 우리 저당권 파트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찍어주세요. 여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가장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 찍어주시오. 여기입니다. 아주 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임야의 저당권 설정했는데 토지만 저당을 잡았어.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나무에도 미치냐 안 미치냐. 나무에 미친다면은 경락인은 토지의 경락인은 나무도 취득해버리고 미치지 않는다면 취득 못해. 그 효력이 미칠 것인가. 어디까지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농경지에 저당권 설정받았는데 거기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그런데 그게 경매가 됐어. 농작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면은 경락인은 농작물 취득하는 거야. 농작물을 미치지 않는다면 취득 못 하는 거야. 그런 걸 따져보는 거야. 그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 네 가지만 알면 땡이죠. 네 가지. 자, 358조.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부합물이나 종물은 원칙적으로는 설정 전후에 관계없어요. 저당권 설정 전에 있었던 그 후에 생긴 거든 관계없이 미치죠. 부합물이나 종물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기존 건물의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에요. 근데 저당권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그 증축된 부분은 경매 평가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경매에서 평가해서 누락됐어. 그러면 경락인은 취득해야 못해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취득한다는 거. 부합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 평가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 경락인 거야. 증축된 부분. 오케이? 이해갑니까? 종물에도 미치는 거고. 근데 미치지 않는 예의가 있어요. 미치지 않기로 했을 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목이죠. 그러면 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배제 특약이 우선하죠. 오케이? 미치지 않기로 했을 때는 미치지 않는. 그 다음에 토지 저당권 상에 있는 토지만 저당권 이 설정됐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이상하죠.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죠. 동일한 소유자라도 안 미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에 미치는 건데 원칙이 미치는 거야. 근데 수목의 임목 등기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또 명인 방법을 갖춰놓는 경우 있죠. 명인 방법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안 미치죠. 농작물 언제나 경작자 거예요. 이건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합물이 아니니까 농경지의 저당권은 농작물에는 안 미쳐. 오케이? 이런 것들은 예의라는 거. 두 번째, 종딩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종딩 권리.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의 저당권은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 저당권 설정자의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건물의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 건물을 저당을 잡혀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임차권, 지상권도 종딩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쳐버려요.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가불병 거래 들어갑니다. 바로. 모르겠다 하면 고개 흔들어 버려요. 그럼 가불병으로 들어갈 테니까. 우리 구분 건물에서 아파트가 구분 건물이죠. 전유 부분만 아파트만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죠.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몇 평은 자기 거에 아니에요. 10평 내지 15평.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러면 아파트가 경매가 됐을 때 대지 사용권도 경락인에게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뭔 말인가 알죠? 이걸 종딩 권리라고 해요. 종딩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359조. 과실에는 어떻게 되냐? 과실. 자, 이런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여기에 각 층마다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아먹어. 그 차임이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그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냐 이겁니다. 원칙은 안 미치죠. 왜? 저당권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근데 원칙은 효력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죠. 압류 후부터는 그러면 저당권이 경매가 개시됐어. 개시 등기가 됐을 때부터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때부터는 차임을 저당권자가 먼저 우선 충당할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건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가져간 만큼 변제가 충당이 돼. 오케이?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 후부터. 이걸 아냐 모르냐서 물어봅니다. 네 번째, 야, 네 가지라고 그랬어. 다 끝났어. 토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 신축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토지만 저당을 잡았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재밌어요. 토지만 경매 붙일 수도 있지만 일괄경매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와요. 요즘에 잘 나와요. 일괄경매. 토지와 신축 건물을 같이 경매를 붙이는 걸 뭐라고 한다? 일괄경매권. 그러면 토지만 경매를 붙이던 일괄경매권 하던 선택이라고 그래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만 경매를 붙였다고 가정해 볼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잖아. 우리 법정지상권이 생기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건물이 있었어야 한다겠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안 생겨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안 생기니까 이 신축 건물이 1년도 안 됐는데 철거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철거해야 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커다란 침해가 되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야.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철거해야 하니까.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경락인이 따로따로 나오면 안 되니까 함께 경매가 되도록 일괄경매권이 인정되죠. 오케이? 그러면 일괄경매를 하려면은 경매 신청 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야죠.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고는 일괄경매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중요하죠. 세 번째, 건물의 경락대금에 이거 우선변제권이 있냐? 건물의 매각대금, 경락대금. 우선변제권 없다라는 거. 우선변제권이 있다, 우선변제권 없다.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나와도 한 문제는 내 것이다 해도 돼요. 아주 잘 나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책에 정리해 드릴게요. 목적물의 범위. 389페이지. 부하물이나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이게 미치는 건데 원칙이 거기 두 번째 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으며 이를 등기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미술 취하죠. 미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도 생기죠. 과실. 동그라미 2번에 과실. 원칙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칙은. 그렇지만 세 번째 줄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 후부터는 거기다 동그라미 딱 쳐야죠. 언제부터? 압류가 있은 후부터는. 자, 목적 토지에 있는 건물이다. 건물. 뒷장에 넘어가서.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미치지 않는 건데. 자, 여기 일괄경매를 할 수 있는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는데 요건, 기억번호 요건. 저당권 설정 후에 지상건물을 신축해야 한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안 돼. 신축해야 한다. 그 다음에 B번. 저당권 설정자의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동일 소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여야 한다는 얘기죠. 경매 신청 당시에. 니은번 효과. 일괄경매 할지라도 건물의 매각대금에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미술 취하죠. 저기 건물의 경락대금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그거 얘기했고. 자, 물상대이다. 다른 변형 같은 물로 바뀌어졌을 때 저당권 효력은 그런 화재 보험금, 토지 수용 보상금, 손해배상금 뭐 이런 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게 물상대의성인데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저당 목적물의 매각대금, 차임 등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술 취하죠. 저당 목적으로 매각대금이나 차임 등에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만 물상대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압류에다 동그라미 쳐줘. 지급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뭐 해야 한다? 압류해야 한다. 그 밑에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까지 미술 쳐요. 그것까지 미술 쳤어요? 그러면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는 거.
그러면 저당권은 우선 면제권이 있다라는 거. 자, 우선 면제를 받는 효력이다.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제3취득자 의지 393페이지. 저당 목적물을,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뭔 얘기인가 설명 들어갑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을이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로 소유권을 취득한, 그 후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소유자, 소유권자, 그 다음에 후순위 지상권자, 토지일 때는 그 다음에 전세권자, 후순위,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토지일 때는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있죠.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건물일 때는 전세권 설정되는 경우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이 제3취득자는 경락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락이익이 되는 거는, 갑은 경락이익이 될 수 없습니까? 예, 없어요. 채무자는 절대 경락이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의변제해서 대의변제로 이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대의변제는 이거나 똑같죠. 지연배상은 얼마분의 한도까지? 1년분의 한도까지.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의 한도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대의변제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367조를 보면은 이 제3취득자가 필요비 이익비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용채권의 우선 상환 청구권이 생겨요. 경락대금에서 이 필요비 이익비를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가져갑니다. 왜 먼저 가져갑니까? 경락대금, 이걸 리모델링 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수선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경락대금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경락대금 액수에 그 수선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저당권자보다도. 오케이? 그걸 제3취득자 보호규정이다. 여기 1번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써있죠? 뒷장에 넘어가서요. 제3취득자 변제, 대의변제. 자, 대의변제에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여기 이 대의변제일 때는 이 두 가지 기억을 하고 그랬어요. 지연배상은 얼마분의 한도까지만, 1년분의 한도까지만.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의 한도까지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3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 제3취득자 이거죠. 비용의 우선 상환 청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세 가지. 395페이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다 해갖고요. 저당권이 담보가치를 감소, 멸칠, 훼손시키는 경우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그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서요. 기억번의 제일 끝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미술차죠. 무엇은 없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만 있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자, 담보가치가 충분치 못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여기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요. 여기 362조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거기다 비춰주세요. 조문의 첫 번째 줄. 누구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권 설정자. 이게 중요해요. 저당권 설정자의 잘못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현저하게 담보가치가 감소됐을 때 다른 담보물로 보충을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즉시변제 청구권이다. 즉시변제 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 감소, 멸실시켰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그러죠. 이게 즉시변제 청구권이죠. 대표 외제 문제 풀어볼까요? 저당권에 관해 설명 중 옳은 거. 저당권은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지 분리 양도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물을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여기. 제3취득자는 경락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번도 틀렸고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여기.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3번 나와버렸네. 쉽죠?
3번 나왔어요. 4번.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 효력이 미친다. 여기 차임은 과실이라고 그래요. 법정 과실. 어떤 때부터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부터. 그러면 압류 있기 전에 차임도 미친다. 압류 후부터 미친다. 근데 압류 있기 전이라고 나왔잖아. 4번에. 압류 있기 전 이전에 차임에도 효력이 미친다 써 있으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압류 후부터 미쳐요. 이전이라고 나와서 틀렸어요. 4번.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증 계량한 지출 비용. 여기. 이 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은 저당권보다도 우선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네.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3번만 맞은 거죠? 가짜안타, 안 가짜안타? 해볼만 하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목적물의 범위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이거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 저당권의 처분이다. 저당권의 처분은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 못해요.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 소멸하고. 이 특수저당권이다 해서요. 공동저당권. 우리 조금 지나더라도 좀 다 하고 끝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조금 늦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계약법을 또 정리해 줘야 하니까. 여당권 얼마. 자, 우리 공동저당은요. 간단해요. 갑이라는 사람의 X 토지와 Y 토지를 을이 1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같이 저당을 잡았어. 이걸 공동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동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이건 두 개니까 두 개의 저당권이죠. 공동저당권은 하나의 저당권이 아니에요. 복수의 저당권이에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 그러면 자, 우리 이 공동저당권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가 나옵니까? 368조. 실행 방법. 이게 나와요. 계속 이걸로 나와요. 뭐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실행 방법. 실행은 자, 이게 이 X 토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의 소유물. 아니면은 X 토지는 채무자지만 이 Y 토지는 물상보적인 소유물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모두 채무자인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와 물상보적인 소유물이 같이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물상보적인 소유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하는데, 자, 보세요. 모두 다 채무자의 소유물일 때 동시경매를 해서 동시배당을 요청해요. 그러면 비례해서 배당받아가요. 안분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X 토지에서 1억 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Y 토지에서 2억 나왔다고. 이렇게 현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 토지에서 5천 가져가요. X 토지에서 얼마 가져갔나? 5천. Y 토지에서 1억 가져가죠. 딱 비례한 거죠. 절반 비례했잖아요. 이렇게 배당받아가요. 오케이? 이해 갔죠? 그러면 이 동시배당, 이 순차배당 둘 중에 하나만 경매 붙였어. 둘 중에 하나만 경매 붙이는 경우도 있죠. 순차배당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전액 다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 저 X 토지를 찍어서 갔으면 1억 다 가져가고 Y 토지를 찍어서 경매했으면 1억 5천 다 가져가고. 그러면 X 토지에 이게 1순위고 병이라는 자가 2순위 저당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동시 경매했으면은 여기서 5천 가져가고 5천은 자기가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이것만 딱 찍어서 경매하다 보니까 1억 다 가져갔네? 그러면 자기는 5천 변제받아야 하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되잖아. 그러면 이 병은 Y 토지와는 아무 관계없어도 대의 행사할 수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의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선순위 저당권의 대의 행사가 가능해요. 채무자의 소유물의 다른 목적물에 저 Y 토지에 이게 Y 토지도 채무자 거니까 Y 토지에 대의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유자가 틀려. X 토지는 채무자 거고 Y 토지는 물상보적인 거야.
X토지는 채무자 거고. 오케이?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동시배당하면은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죠, 이게. 비례해서 배당받아 간다 하면 틀려요. 채무자 것에서 우선 배당해야 해요. X토지에 우선 배당하고 부족 부분에 한해서 Y토지에 추가 배당이라고 그래요. 채무자 것에서 먼저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 것에서 다 못 가져갔을 때 X토지에 1억 가져가고 못 가져갔을 때 나머지 부분을 물상보증인 소유물 해서 가져가야 물상보증인을 보호하는 거잖아. 그렇죠? 비례해서 가져간다면 틀려요.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순차배당이다.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X토지만 경매를 붙였어. X토지의 배당. 그러면 전액 다 가져가죠. 전액. 1억 다 가져가죠. 1억 다 가져가는데 잘 들어요. X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 저 병이라는 사람을 얘기했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Y토지,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Y토지에 대의 행사 못 하죠. 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 Y토지에도 대의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채무자 것이니까 그래. 여기는 물상보증인 거잖아. 물상보증인 소유물에는 대의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3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이 물상보증인은 을한테만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보증을 서줬어. 근데 병한테는 보증을 서준 적이 없어.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의 행사한다고 해서 5천을 가져간다면은 이 사람이 다쳐야 안 다쳐요? 그럼 보증 서준 사람한테만 책임져야지. 보증을 안 서준 사람한테도 책임을 진다면은 물상보증인이 커다란 침해가 되니까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자 간에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알면은 다 맞춰요, 이제. 모두 다 채무자의 소유물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비례해서 배당받은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도 선순위 저당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채무자의 소유물과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을 때는 동시배당했을 때는 비례해서 배당받아 간다 하면 틀린다고 했어. 채무자의 소유물에 우선 배당하고 부족 부분 안에서 추가 배당. 순차 배당했을 때는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순차 배당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의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해 갔습니까? 그게 그 얘기가 쭉 써 있는 것이 399페이지에 자 우리 실행 여기 실행 방법에 갖고 쭉 나오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399페이지 제일 밑에 동시배당했을 때는 제일 밑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비례의 채권을 분담을 정한다 써 있죠? 제일 밑에 399페이지 제일 밑에 400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20배당 니은번 20배당 했을 때는 이제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데 A번의 두 번째 줄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는데 거기에 제일 밑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자를 대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써 있죠? 대의 행사가 가능하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401페이지에 402페이지로 넘어가겠네요. 물상보증인의 관계다. 이거죠, 이제 이거. 자, 동시배당했을 때는 여기 이거 잘 빛을 쳐놓으세요. 이건 비례해서 가져간다. 여기 A번의 여섯 번째 줄.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경락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 부분이 있는 경우 하나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추가 배당해야 한다 써 있죠.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올 불길한 예감이 되는 게 이거예요. 2010년도 대법원 판례잖아요. 그거 좀 잘 별표해 놓으세요. 별표했어요? 이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20배당.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했어. 거기에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A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의할 수 없다라고 써 있죠. 거기까지 이거.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만 밑줄 치세요.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어요.
자, 403페이지. 근저당권이다. 이 근저당권은 간단한 거니까요. 우리 또 정리해 봅시다. 근저당권은 불특정 다수 채권. 우리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생기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까지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404페이지. 근저당권의 성립을 보면은 여기 설정 기합과 채권 최고액을 정해야죠. 채권 최고액을 정해야 하는데 여기 1번의 끝에 동그라미 1번의 끝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정하지 않아도 된다 써 있죠. 이건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 결산기. 등기에서요. 첫 번째 줄 근저당 설정이라는 취지와 채권 추구액,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거기 밑줄 쳐야죠.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추구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해야죠. 그렇지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까지 밑줄 치면 좋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405페이지. 피담보 채권의 효력이다 해갖고요. 여기 채권 취구액 속에 이자, 지연이자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그래서 A번에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최고액까지 다 담보된다는 거. A번의 두 번째 줄. A번의 두 번째 줄 찾았어요?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채권 취구액까지. 그 다음에 B번의 두 번째 줄. 근저당권은 실행비용은 채권 취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여기 C번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C번 좀 별표해야겠네요.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 못해요. 전부 변제해야 해요. 채무자는 거기 C번의 두 번째 줄 전부 변제해야 한다고 써있죠. 그렇지만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해야 한다. 초과되는 것도 다 갚아야 한다. 초과되는 것도 다 갚아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변경이다. 뭐 해서 뒷장이 넘어가서요. 여기 제일 위에 줄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은 채무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 밑줄 쳐야죠. 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확정하기 이전에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확정해갖고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 도래. 니은번 기본계약의 해지. 자, 존속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계약을 해지해서 이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니을번에다가 별표해야죠. 407페이지 니을번. 근저당권자 스스로 별표엇이라는 거 굉장히 잘 나와요.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치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B번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되고 완납시라는 거. 이 제목만 밑줄 쳐도 뭐 좋거네요. 충분하네요. 제목만 색칠해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이전이다 해서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죠. 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확정되기 이전에 잘 첫 번째 줄에 밑줄 쳐야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양도되고 대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이전되지 않는다는 거. 확정되기 전이니까. 확정된 후에는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데 확정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 여기 확정된 후에는 이전된다 써 있잖아. 동그라미 2번에. 그렇지만 확정되기 전에는 이거 이전된다, 이전될 수 없다. 이전될 수 없다. 자,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여기 대표 예제 문제 마지막 풀어보고 이제 오늘 마칩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뤄진 경우 확정되지 않는 선순위 비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우리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붙였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의 확정 시기 아까 B번 언제라고 밑줄 쳤죠? 너무 빨라갖고 영혼이 안 따라왔구만. 407페이지 B번 407페이지 407페이지 B번 뭐라고 써있어? 거기 매각대금, 경락대금 완납시에 확정된다고 밑줄 쳤잖아.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여기 2번에 매각대금 완납한 때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B번 못 찾았어? 제일 밑에 B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였을 때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시.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답은 2번 경락대금 완납, 매각대금 완납한 때. 너무나 쉽잖아. 너무나 쉽잖아.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까 별표했잖아. B번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붙였어. 그러면 그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 근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였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붙였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붙였어.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 시.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마세요. A와 B번. 그 제목만 밑줄 줘도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알겠죠? 자, 오늘 공부가요. 여기까지. 오늘 좀 복습을 좀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문제라도 네 문제. 그다음에 유치권과 저당권 네 문제. 유치권 두 문제, 저당권 두 문제. 그래서 복습을 좀 잘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계약법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공부한 양이 조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시라는 거.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